생각보다 아카데미 시스템이 유연하다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인물을 한 명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장화시는 고양이 이야기 다 아실 텐데, 그것을 이제 채록해가지고 기록한 사람이 샤를 페로라고 하는 불문학에서 또 중요한 작가인데요. 샤를 페로의 형입니다. 샤를 페로의 형이 클로드 페로이고, 이 클로드 페로가 엄청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과학 아카데미 멤버로 선출이 되어서 연구를 열심히 하다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마지막에 생긴 아카데미가 건축이었죠. 건축으로도 가가지고 활동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파티션이 있었던 개념이 아니라 넘나드는 어떤 분위기였구나, 이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드 페로가 건축으로 넘어온 이후에 내가 그 과학 아카데미에 있었을 때 썰을 푼다, 이렇게 해가지고 펴낸 책이 회고록, 지금 과학 아카데미에 대한 회고록인데요. 내용을 한번 보기 전에, 그 과학 아카데미에서 나와서 건축 아카데미로 가면서 했던 굉장히 중요한 달성했던 과업이 루브르의 세느 강 쪽을 바라보고 있는 파사드입니다. 건축의 인면을 우리가 파사드라고 하는데, 이 루브르의 동쪽 파사드를 10주로 기둥을 쭉 배열하는 어려운 건축의 과업을 달성했던 인물이 페로입니다. 지금도 이걸 우리가 콜로나드 페로 열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과학 아카데미에서 공부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보여주는데, 뭐에 되게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클로드 페로가 동물을 해부하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죠. 그리고 저는 뭐 이 분야의 전문가는 전혀 아니라 이게 얼마나 엄정한지까지는 판단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눈에 봐도 꽤 디테일하게 지금 해부가 시행이 되었고, 그 부분들을 다 기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낙타를 해부하다가 거기서 감염이 되셔서 돌아가시는 분이라서, 사실 뭐 동물을 해부하는 것과 기둥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부분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어떻게 배치를 하고 균형미를 이룰 것인가 한다는 점에서는 사실 공통된 지향을 또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대단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카데미에 입성을 하셨겠죠. 에너지도 대단하시고, 저는 이제 에너지도 대단하고,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아주대학교에 온 지 4년이 넘어서 이제 5년 차에 들어오는데, 여기 또 너무 선배 교수님들이 계시지만 열정은 굉장히 빨리 식을 수 있는 것이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끊임없이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동력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클로드 페로가 또 어떤 일을 하냐면, 라틴어로 쓰여져 있던 고대 로마의 전설적인 건축가이자 건축 이론가인 비트루비우스가 10권짜리 건축 책을 쓰는데요. 건축 교과서를 쓰는데, 그것을 우리가 비트루비우스 건축 십서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것을 라틴어로 돼 있으면 더 많은 타겟 독자들이 읽을 수가 없으니까 17세기 사람들도 읽을 수 있는 대중 프랑스어로 번역까지 하신 분이 또 클로드 페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번역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는 한데, 번역할 때 항상 딜레마인 거죠. 어느 정도로 내 톤을 숨겨야 될까? 내 어투를 얼마나 그 옆에 놔두고 원전에 충실하게 번역을 해야 할까? AI 번역 시대가 이제 열린 이후에는 더 큰 고민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클로드 페로 같은 경우는 이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옳은 원리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고대 로마의 맥락에 맞는 이론이다, 17세기 프랑스에 맞게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하거나 동기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오더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지 않았지만, 이걸 좀 더 자기가 바꾼 거예요. 동시대에 맞게 동기화를 시켜가지고 1682년도에 발표한 논문 제목인데요. 고대의 건축 원리에 따른 5가지 오더 연구,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결과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루브르 궁의 동쪽 파사드 페로 열주인데요. 이런 식으로 고대 로마의 법칙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환경과 맥락에 맞게, 그 시대에 맞게 조금씩 변형과 변용과 응용을 했다는 점이 굉장히 그 17세기 아카데미 시스템이 고루하거나 꽉 막혀 있지 않았다 하는 지점들도 반증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전통적 비례 개념을 수정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고대 건축 전통을 무시하겠다, 전복시키겠다는 절대 아니지만 그것을 따라오기는 하지만 고대 건축 전통이 구속력이 있는 규정적 법칙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되게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같이 모여있다고 조화로운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물리적인 조화가 연출된 것이지, 이게 정말 조화롭게 잘 어울린 구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전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해서 가는 것이 과연 정답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계신 분들도 오프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처럼 어떤 참여, 공동체, 조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어떤 아이디어나 인사이트를 조금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제도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야 하는데요. 그 제도가 후속 세대들에게 잘 어필할 수 있게 하려면 후속 세대를 유인하는 요인들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의 대학에서는 약간 학점? 이겠지만 이 당시에 아카데미가 직속으로 관리하던 에콜데 보자르 국립미술학교에서는 우수한 인재들을 뽑아놨는데 그 우수한 인재들이 더 우수해지게 내보내는 게 선생님들의 목표일 거잖아요. 그래서 경쟁을 붙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만든 시스템이 프리드 홈, 사실 로마상이라고 해도 되는데 제가 이제 미술사를 처음 공부할 때 좀 많은 번역서라든지 연구 논문에서 의뢰의 로마 대상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저도 로마 대상이라는 게 귀에 있고 입에도 익숙하지만 사실 프리드 롬은 로마상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로마상을 탄 학생들, 장학생들은 지금 보시는 그 팔라조 만치니라고 하는 로마에 있는 궁전을 프랑스 왕실이 사서 프랑스 아카데미가 관리하는 일종의 외국의 지소 같은 곳이었거든요. 거기에서 3년에서 4년 동안 재워주고 먹여주고 공부시켜주고 하는 엄청난 장학금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시작했어요. 이것도 되게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아카데미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아카데미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메커니즘들을 같이 만든 것이죠. 1663년에 루이 14세 통치 하에서 로마상이 제정이 됩니다. 근데 초기에는 로마를 보낼 생각이 없었고 약간의 상금과 부상을 두는 정도였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원칙은 뭐냐면 매년 아카데미가 주최를 해가지고 학생들을 뽑습니다. 그러면 왕실의 건축예술 담당 국장이 그 학생들 중에 한 명만 골라서 이탈리아로 보낼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로마인가라고 한다면 로마가 표상하는 고대와 고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잘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니까 로마로 우수한 학생들을 보냅시다 라고 말은 나왔지만 체계적으로 로마 방문이 계획된 것은 아니었던, 요새 말로 하면 아이데이션 정도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3년도에 그런 이야기는 나왔고 이듬해 로마에서의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도 알아봐야 되죠. 이게 우리 장기 렌트를 해야 되고 체류비가 얼마 들 것인가. 저희도 뭐 학생들 데리고 어디 현장 학습만 가려고 해도 곱하기 몇 해가지고 다 막 예산하는 것처럼 64년도에 그 연금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6년도 2월 드디어 첫 번째 아카데미 프랑스의 장학생들이 처음으로 로마로 가서 짧은 유학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와 동시에 로마의 지부를 개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프랑스어로 아카데미 드 프랑스 아 로마에 있는 프랑스 아카데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여러 궁전 등을 전세살이를 하면서 이렇게 막 새빵살이를 하면서 다녔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뭐 재외 공간 중에 월세를 내고 있는 공간도 있고, 우리 정부가 매입을 해가지고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뭐 교육원이나 문화원도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이 부동산을 우리가 우리 걸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1803년에 메디치 가문이 소유하고 있었던 아주 멋진 경관을, 이런데 3년 동안 여러분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준다고 하면 너무 가고 싶겠죠. 네, 가고 싶을 것 같아요. 빌라드 메디치스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연구한 그런 그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연구한 프랑스와 포시의 연구자의 그 책이 제목이 전 너무 재밌더라고요. 부제가 되게 재밌는데, 직역을 하면 Le séjour des grands prix de Rome à la Villa Médicis, 메디치 빌라에서 로마상을 탄 사람들의 체류에 대한 연구입니다. 근데 부제가 뭐냐면 une récompense du sommaire 가지고, récompense는 리워드예요. 일종의 보상을 받았잖아요. 지금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게 꼭 좋지만은 않았다. 두싸메 가면은 달콤 쌉싸름한 모든 리워드는 다 그렇죠. 그래서 초기에 지나치게 빠르게 성공을 해서 제도권의 인정을 받았던 화가들이나 건축가들이 그 이후에 오히려 창작 동력을 잃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재밌게 표현한 제목인 것 같습니다. 로마 대상을 수상한 예술가들은 이것도 재미있어요. 풍경화를 전공하면 이거 무슨 과에 따라서 차별하나 싶을 것 같은데, 풍경화에 전공한 친구들은 4년 동안 머물 수 있게 해주고, 역사화를 전공한 친구들은 1년 더 있을 수 있게 해줍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작품이나 그런 현장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을 거고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들을 원 없이 보고 다니면서 영감을 얻고 이제 자기의 역량을, 기량을 다듬을 수 있는 기회였죠. 근데 역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남의 돈을 받을 때는 항상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저도 연구비를 받으면 아 좋다, 연구해야지가 아니라 실적을 내서 그것을 이제 증빙을 해야 되는데, 머무는 동안 여러 가지 의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고대 건물을 모사한 스케치라든지 다양한 풍경화를 6개월에 한 번씩 본국으로 보내서 저 잘하고 있습니다, 저 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증빙을 하게 돼요. 그리고 돌아오면 대부분 거의 80% 이상이 명예로운 경력을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전 유럽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올해 메디치에 누가 뽑혔어? 이것은 많은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게 굉장히 공유되는 소식이었죠. 딱 갔다 오면 살롱 전시에서, 국전, 관전이었던 살롱에서 정기적으로 개인 작품을 걸 수 있는 굉장히 큰 기회가 주어지기도 했고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오늘날도 젊은 특히 작가님들은 엄청 열심히 네트워킹도 하시고 SNS로 홍보도 하시고 하는데, 그게 작가가 굉장히 잘해야 되는 영역인 거예요. 그래야 작품이 유통이 될 확률이 많아지고 주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네트워킹을 하는 곳이 로마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동안이나 돌아온 이후에 개인 후원자라든지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수도원, 수도회라든지 아니면 궁, 성 같은 곳에서 의뢰를 받아서 궁전이나 교회를 장식하는 재단화, 뭐 프레스코,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주문을 받는 거죠. 이런 주문을 한 사람들한테 아, 얘가 이번에 로마대상 받았대라고 하는 건 엄청난 커리어를 증빙하는 어떤 스펙이었기 때문에 그런 경력을 보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신부는 에콜 데 보자르 출신의 졸업생 혹은 졸업 예정자였지만, 로마 대상을 수상하고 나서 다녀오게 되면 아카데미 멤버로서 이제 이어지는 커리어 패스를 가질 수 있게 되기도 하고요. 일부에게는 최고의 보상이죠. 자기가 나왔던 그 엘리트 미술 교육의 산실인 에콜 데 보자르에서 후학들을 양성할 수 있는 교수직이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그럼 이제 로마 대상의 이제 공고만 기다리고 있어요. 나 진짜 한번 잘해봐야겠다. 여길 내가 갔다 오면 앞으로 내가 진짜 내 커리어는 꽃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막 여러 경쟁률이 되게 높았을 거예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세상에 쉬운 건 진짜 없는데 조각, 건축, 판화, 음악, 회화 등 여러 분야에서 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조각 회화의 경우로만 조금 좁혀서 설명을 좀 더 부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트 그 관에서 운영하는 엘리트 미술학교라고 할 수 있는 에콜 데 보자르에 입학을 했던 30세 미만의 미혼 남성이라면 누구나 참가가 가능합니다. 참여를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거예요. 만 나이가 30이 넘어버렸다든지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왜 그랬냐면 한 명만 보내면 되는데 결혼하면 어때요? 다 같이 보내줘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남성이어야 되는 거죠. 여성이 참가할 수 있게 되는 걸 기다리려면 1903년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구나 참가는 할 수 있어요. 참가는 할 수 있는데 1차, 2차, 3차를 다 통과해야지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의 과제가 뭐냐면 성경 이야기나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빌어온 주제를 마치 그 논술 주제처럼 심사위원 교수님들이 올해는 이런 에피소드를 그리시오라고 이제 주제를 정하는데 어디에서 나오냐면 성경에서 나오거나 신화에서 나옵니다. 저도 못 해봤고 못 해볼 것 같은데 성경책 그 두꺼운 것 중에 뭐가 나올 줄 알고 준비를 해요. 준비 안 하고 말지 생각을 할 것 같고, 신화도 얼마나 다양한데 미리 준비할 수는 없는 상황일 겁니다. 하지만 사실 에콜 데 보자르에 들어가면 1학년 때 배우는 과목 중에 실기 과목은 거의 없고 해부학 수업을 파리 의대생들하고 같이 공동 수강을 하고, 또 다른 커리큘럼이 뭐냐면 라틴어 원전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는다든지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성경책을 읽는 겁니다. 그쯤 되면 진짜 그림을 그리러 온 거지, 이러려고 왔어? 생각을 하겠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한 기초 단계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1단계에는 이런 주제가 딱 제시가 되면 유화 스케치를 한 3주 정도의 기한을 주고 유화로 스케치만 그려오라고 합니다. 교수님들도 그렇게 나쁜 분들은 아니시기 때문에 1차부터 완성된 유화를 원하시진 않아요. 그리고 교수님들 다 아시죠? 스케치만 봐도 될 학생인지 아닌지 사실 보이기 때문에 유화로 스케치만 한번 구도라든지 혹은 그 주제를 얘가 알고 있나? 등장인물을 어떻게 등장시켰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1차 시험의 과제는 이 유화 스케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1차 탈락자가 딱 나오고 2차 시험을 치르러 갑니다. 한 번에 7시간 동안 연속으로 7시간 동안 4번에 걸쳐서 유화로 누드화를 그리는 것을, 남성 누드이겠죠. 남성 누드를 그리는 것이 그 두 번째 2차 시험의 주제입니다. 뭘 보고 싶어 했을 거냐면 해부학적인 지식을 얘가 가지고 있는지, 더하기 주어진 시간에 그것을 완수할 수 있는지. 이게 왜 중요한 능력이었냐면 주문을 받잖아요. 주문을 받으면 내가 삘 받을 때 그리고 하기 싫어해서 안 그리면 안 되고 납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역산으로 시간을 계산해 가지고 어떻게 작업을 하겠다, 이런 조직화된 과업을 완수할 수 있는 학생인지를 보는 과업이 두 번째 미션입니다. 이걸 하고 이제 또 한번 걸러지겠죠. 그래서 거의 파이널리스트들만 남습니다. 역사 주제를 이제 주신다는 거예요. 주어진 역사적인 주제, 주로 고대와 고전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이 많죠. 고대 로마 장군의 이야기라든지 황제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역시 3차는 또 정말 이제 만만치가 않습니다. 2개를 제출해야 되는데 먼저 스케치를 제출을 해야 돼요. 스케치를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스케치를 바탕으로 완성된 대형 유화 캔버스 작품을 완성해야 됩니다. 근데 기간을 얼마밖에 안 주시냐면 2달하고 조금 더 주는, 굉장히 엄청 타이트한데, 제가 써서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3번에 있는 또 중요한 그 핵심 조건이 뭐냐면 고립된 상태에서 혼자서 교류를 하지 않고 약간
멘탈까지 체크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